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륙은 흐린 뒤에 점차 맑아지겠고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급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오늘 내륙은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수도권부터 점차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해와 남해 등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해안가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내륙 아침 기온은 20도 아래로 떨어져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산림청은 태풍급의 강한 비구름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남부지방의 위기 경보도 주의와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이후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충남과 경남, 전남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특보가 여전히 발령 중입니다. 산림청은 강한 비는 그쳤지만 이미 많은 비로 토양이 포화 상태인 데다 토사가 흘러내리며 언제든 산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날 수 있다며 당분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이고 비가 집중될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과 만나 더 강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두 개의 거대한 구름덩어리.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며 만들어진 정체전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수증기가 지형에 부딪혀 생긴 비구름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방향을 틀어 남해로 향하는 열대저압부가 뜨거운 수증기를 추가로 공급해 두 구름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충남, 전남, 경남 등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창원 진북면에 시간당 109.5mm 등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만 무려 13차례가 기록됐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더운 공기하고 아주 심하게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로 표현되는 정체전선이 생긴 건데 이 정체전선의 발달에 기폭제가 된 것은 또 중국에 상륙한 태풍이죠. 이 태풍이 열대저기압으로 약해졌는데 이 태풍 프라산이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하한 가운데 멀리서 힘을 보탰던 태풍의 잔재가 남해안으로 다가오자 비구름은 합쳐지며 한층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진도에는 시간당 112.3mm, 해남 산이면에 시간당 101mm 등 한낮에도 물폭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대저압부가 서해 남부 해상을 건너오면서 우리나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상층의 찬 공기를 만나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이 되었는데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올라온 공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이번 호우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지면서 끝나겠지만 당분간은 가을 폭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1월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노토반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잇따라 지나간 중국 남부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물에 잠겨 길을 알아볼 수 없는 마을. 차들은 힘겹게 물길을 헤치고 나아갑니다. 지난 1월 강진으로 370명이 숨진 일본 이시카와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와즈마시에는 불과 3시간 만에 평년 9월 한 달치를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망자와 함께 지진 복구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까지 큐슈 등지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내는 그야말로 물바다. 지난 19일 오후 저장성에 상륙했던 제14호 태풍 플라사는 3시간 만에 다시 상하이를 덮쳤습니다. 75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지나간 뒤 사흘 만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6시간 동안 300mm를 넘는 폭우가 내려
해당 지역 기상관측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상하이에서만 한때 11만 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당국이 배수 작업 등 복구에 나섰지만 이딴 태풍으로 피해가 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1층 창고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잠원동 한강공원에 있는 3층짜리 선박 건물이 기울어 1층 식당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 건물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침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며 구청 등 관계자들과 안전조치를 한 뒤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낙서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오피스텔 복도 벽면에 전세 사기 피해의 집 나는 영원히 여기 있다. 촉발식 폭탄 설치 건들지 마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물 관리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건물을 확인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에서 일어난 무선 호출기 폭발 사건 이후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선언한 이스라엘이 연일 헤즈볼라를 겨냥해 고강도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생후 3개월 된 아기부터 임신부까지 무고한 민간인 희생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베이루트 외곽의 주거단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다수의 어린이와 여성도 목숨을 잃었다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الأيام الأخيرة وبالأسابيع الأخيرة وبالشهور الأخيرة عدد كبير من الشهداء المدنيين 93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던 특수부대 사령관을 포함해 16명의 지휘관을 잃은 헤즈볼라는 장례식을 치르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이틀 연속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작전의 중심을 레바논으로 옮긴 이스라엘은 이번엔 남부의 헤즈볼라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천 개의 로켓 발사대와 180개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6만 명의 안전한 귀가를 새로운 전쟁 목표로 제시한 만큼 당분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היעד שלנו הוא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ל בתיהם בביטחון.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동시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피난민이 모여있던 가자시티의 학교를 공습해 생후 3개월 된 아기와 임신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قعدات النسوان في الساحة هن وأولادهم بيلعبوا أولادهم وقاعدين هم الصواريخ هواتين نزلت عليهم. 남부 라파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의료진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시설에 숨어있는 하마스 지휘본부를 정밀 타격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특수부대 사령관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미국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 미국인들을 살해한 테러리스트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건 좋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특수부대 라드완의 아킬 사령관은 지난 1983년 300명 이상이 숨진 베이루트 폭탄 테러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의 추적을 받아왔고 미국 정부는 $700만, 우리 돈 93억 원의 현상금도 걸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의 대규모 탄약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해 폭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와 서부 트베르주에 있는 군수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라스노다르주 창고는 대규모 탄약 창고 가운데 하나로 북한에서 제공한 탄약을 포함해 탄약 2,000톤을 실은 열차가 안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고 쓰레기 풍선과 미사일 발사를 병행하면서 도발 빈도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혼합한 배합전, 즉 투트랙을 통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미 대선을 앞두고 핵 군축 협상을 노린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내내 수해를 겪으며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기간에도 잠잠했던 북한은 이달 들어 폭주하듯 도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대남 쓰레기 풍선을 7차례 띄웠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특히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내륙으로 발사하며 정확성을 과시했습니다. 또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번갈아가면서 남한을 위협했습니다. 사전 경고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금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성 위협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북한은 이런 행보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러 수출 목적과 함께 대미 압박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민주공화 양당 정강 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진 틈을 타 앞으로 대미 협상에서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는 미국 차기 정부의 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만큼의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국과의 일종의 단판을 지으러 핵 협상을 할 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7차 핵실험 여부와 미 차기 정부가 발표할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북미 협상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의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와 신념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2023년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되살아나고 주민 통제가 강화되는 등 인권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도 이 같은 북한 인권 실태가 다뤄질 예정인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초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북한의 통제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의 이동권과 일할 권리, 식량권 등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주민의 생계수단인 상업활동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까지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혹한 처벌로 공포감을 조성해 주민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서해 교동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잇따른 탈북 역시 열악한 인권 상황 그리고 공포 정치 실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국경의 장벽을 높이 막아놓고 경비를 더 삼엄하게 하고 또 무기까지 다 설치해 놓은 상태라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사살을 해라. 우리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도발 대응책을 찾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개최되는 북한 인권 부대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도 인권 상황이 나빠졌다는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인권 보고서가 날조 왜곡됐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 국제사회를 향한 신경전 역시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혹독한 가뭄으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끼리 같은 대형 야생 동물을 죽여 식량으로 삼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당국은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40년 만에 가뭄을 겪는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야생 코끼리 200마리를 죽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 당국자는 전체 코끼리 개체 수가 8만 4천 마리에 이르는 만큼 200마리는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집니다. 새 일본 총리가 결정되는 건데요.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일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인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일본 총재 선거전.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3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차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 한일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에도 미국과의 핵 공유와 집단 안보 체제를 주장하며 방위력 강화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国連が機能しない時代になって、このアジアの地域、集団安全保障の仕組みを作っていく。これは喫緊の課題である。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은 아예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의욕을 내비칠 뿐입니다. 私が総理になればトップ同士同世代なわけですから、今までのアプローチにとらわれず前提条件なく向き合う。 과거사 인식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총리가 된 뒤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自分たちの祖国を守ろうとされた方でございますので、そこに敬意を表し続けるということは私が希望す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데 당선 이후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기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한국 내 대일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도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방위력 증강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까지 밝히면서 차기 총리에게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월밍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추가 토론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이미 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엘라베마와 버지니아, 미네소타 등 일부 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걸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1차 토론 직후 자신이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 토론을 거부했지만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선 기분이 좋아지면 모르겠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추가 토론이 성사되긴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캠프의 지난달 지출액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리스 캠프가 연방선거위원회에 신고한 8월 지출액은 1억 7,400만 달러, 2,326억 원으로 트럼프 캠프의 6,100만 달러보다 2.8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측은 대부분의 지출을 광고에 집중했고 나머지는 지역 유세나 대선 캠프 직원 급여 등에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모금액도 해리스 캠프가 1억 9천만 달러를 신고해 4,500만 달러에 그친 트럼프 캠프를 압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온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라브로프 장관이 전날 스카이뉴스 아랍과 인터뷰에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농담이었다며 푸틴 대통령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종종 연설과 인터뷰 등에서 농담을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본회의 토론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불출마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해리스의 풍부하면서도 전염성 있는 웃음은 그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박 4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늘 아침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체코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체코 주요 원전 설비 기업 시찰, MOU 서명식과 상하원 의장 접견 등의 일정을 통해 원자력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원전 동맹으로 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포괄적인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과 함께 최근 여당 내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이 대화 주제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직격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여권의 껄끄러운 이슈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데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만찬회동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입니다. 여당 내에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만찬 자리에서 민감한 현안을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민심과 동떨어지라고 단정짓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시각일 수는 없지요. 훈수영자 당 지도부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지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라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심의 바다를 안아가지고 이 안에서 끌어내고 그걸 대통령에 전달하고 끌려와야지.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이견을 노출하며 앞서 한 차례 만찬회동이 연기된 배경으로 꼽혔던 의정 갈등 해법도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협상력을 보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하면 공범이나 다를 바 없을 거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말만 앞선 여당 대표 한동훈도 협상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국민 혈세로 먹는 저녁 만찬의 최소 밥값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회동이 동반부진한 당정 지지율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밥만 먹고 끝나는 자리가 될지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으로 타는 사례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고 이로 인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7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지난 8년 사이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는 3배 늘었는데 부정하게 타간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놓고 보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낸 것처럼 해서 급여를 타고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발되면 전액 반환은 물론 5배까지 추징도 가능하고 징역이나 벌금형의 전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 낳는 사람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8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12만 6천여 명으로 5년 새 44%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육아휴직 장려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부정수급자도 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직장까지 그만두는 사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랜 간병 끝에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성마비와 호흡기 장애가 있는 18살 딸을 키우는 조지연 씨. 수술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때가 많은데 결국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척추가 틀어진다든가 고관절이 틀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술을 연이어서 한 5차례 정도 받았거든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환경이었지만 또 그게 또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라날수록 증상은 더 많아지고 심해졌지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찾았다 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번번이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병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 차원에서도 이 아이의 통합 반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환경 자체가 아직도 미비하고 모든 것이 부모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간병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들은 여럿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정부 제도를 직접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현실적으로 자신이 이용할 만한 제도가 무엇인지 혹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신청할 수조차 없는 것인지 스스로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도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간병비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시민들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대상자 발굴과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그 정보에 취약하거나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국가가 조정해주고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간병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 장애인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어머니. 간병 부담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공급 단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울과 불안 증세로 전문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줄 상담 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에 매일 시달리는 학생들의 마음이 멍들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초, 중, 고등학생은 지난해 71만 6천여 명으로 4년 사이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기관인 위센터에서 병원에 연결한 학생 수는 지난 2020년에는 4,9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00여 명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청소년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전문 상담 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기존 학교 폭력 대응 중심의 위센터 기능을 더욱 확대해서 학생 마음 건강 전담 기관으로 확대 재편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 상담 교사가 있는 초, 중, 고등학교는 전체의 39%에 불과합니다. 여러 학교를 돌며 상담하는 순환 상담 교사까지 합쳐도 전체 학교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올해 새로 뽑는 상담 교사 숫자는 155명,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년도 교육부의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0억 5천만 원. 학생들의 마음 건강 정책이 허울만 남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지자체가 지역의 특징을 담은 기념품, 이른바 굿즈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몬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유행에 민감한 MZ세대들을 노린 치킨 맛 아몬드인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차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몬드 캐릭터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곳은 서울의 관광 1번지, 명동 한복판에 있는 아몬드 상점입니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십 가지의 아몬드를 맛보며 장바구니의 상품을 취향껏 골라 담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기존 30여 가지의 아몬드에 더해 최근 새로 출시된 상품은 치킨 맛 아몬드 3종 세트. 서울시와 아몬드 제조업체가 협업해 한국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은 치킨의 다양한 맛을 담아 내놓은 겁니다. 아시아 쪽에서 온 친구들은 확실히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 들어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맛이 있다고 소개해줬습니다. I like the first one, the fried chicken one, and I think the second one, which was the sweet and spicy one. Yeah, sweet and spicy one. I think those are the best.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식품기업 풀무원과 협업해 서울라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300칼로리대로 부담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건면이라는 경쟁력을 앞세우며 최근 판매 200만 봉을 돌파했습니다. 또 패션업계 무신사와 협업한 티셔츠, 유명 디자이너가 작업한 디자인 제품 등 200여 종을 내놓으며 공격적인 굿즈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힙함을 서울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콜라보를 진행을 해서 좀 다양한 상품으로 선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서울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업체와 협업을 넓혀가며 서울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 택배 요금의 절반을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를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택배 사업자 2곳을 확정했는데 가격은 당일 배송은 57%, 일반 배송은 43%,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정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오거리역 반값 택배 집화센터가 들어설 자리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송장이 바로 나옵니다. 인쇄된 송장을 택배 보낼 상자에 붙이면 끝. 이렇게 맡겨진 화물은 지하철과 전기 화물차로 택배업체 집화장에 전달돼 최종 목적지로 배송됩니다. 키오스크에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송장도 바로 인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송장을 붙이고 상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같은 지하철 택배 집화센터는 인천 지하철 1, 2호선 30개 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 7월에는
57개역 전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앞서 택배 배송사로 한진과 V2V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활용해서 집화센터를 운영하려 준비 중인데요. 지금 각 역사에 택배함 설치하고 무인을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배 요금은 최소 규격 기준으로 당일 배송은 2,500원, 일반 배송은 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시중의 같은 규격 택배 평균 요금과 비교해 각각 57%와 43% 저렴한 반값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20만 건의 반값 택배 배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연간 80만 건, 오는 2027년에는 160만 건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프로축구 수원FC가 손준호 사태 이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며 속절없이 2연패에 빠졌습니다. 대구는 안방 빗속 혈투 끝에 세징야의 극장골로 귀한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승부 조작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도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리더 역할을 했던 손준호. 중국의 영구제명 징계와 의혹투성이 기자회견, 계약 해지까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며 수원FC는 크게 휘청였습니다.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우리 스스로 또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고. 전북전에서 당한 0대6 대패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수원FC는 김천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4골, 또 대량 실점이었습니다. 20세 월드컵 4강 주역 이승원에게 혼전 상황 K리그 데뷔골을 헌납했고 김승섭의 헤더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김천은 이동경의 코너킥을 박상혁이 머리로 연결하며 또 한 점을 달아났고 이동경이 시즌 10호 골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수원FC는 지동원과 안데르손이 전후반 한 골씩 추격에 나섰지만 경기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원FC는 안방 2대4 패배로 손준호 사태 이후 2연패에 빠진 반면 김천은 5연패 뒤 2연승으로 선두 울산의 승점 1점 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할 수 있는 만큼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유롭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남은 경기 준비 잘해서 좀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구는 승리만큼 짜릿한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7분이 다 지나 빗속 안방 관중이 마음 졸이던 시점 대구의 왕 세징야가 오른발로 서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승점 1을 챙긴 대구가 9위로 강등권에서 탈출했지만 일류첸코의 골로 앞서던 서울은 3경기 연속 승리를 따지 못하고 5위에 머물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귀여운 판다 푸바오 그리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호주의 거대한 아기 펭귄 페스토가 최근 SNS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올해 초에 태어난 여러 종의 펭귄들이 모여있는 호주 멜버른의 시라이프 수족관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친구 펭귄들 사이 덩치 큰 갈색 털복숭이 펭귄이 눈에 띄죠. 이 수족관의 인기 스타 임금 펭귄 페스토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통만 보면 갈색 곰 같기도 하고 다른 펭귄들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Pesto here is becoming one of our most popular penguins here at Sea Life. Now, a couple of reasons why is he's a baby penguin. He was born on the 31st of January this year. 외모만 보면 믿기지 않지만 페스토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기 펭귄입니다. 현재 몸무게는 22kg. 엄마와 아빠의 체중을 더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치명적인 매력의 몸매 비결은 타고난 먹성. 페스토가 지난 한 주 동안 먹은 물고기 무게만 무려 24kg입니다. 이 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귀여운 아기 펭귄이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족관 측은 전 세계에서 19억 명 이상이 SNS로 페스토를 받고 수족관 관람객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페스토는 한두 달 뒤면 갈색 털을 잃고 검은색과 흰색 털을 지닌 일반적인 어른 펭귄이 될 예정입니다. 임금 펭귄은 황제 펭귄에 이어 두 번째로 덩치가 큰 펭귄으로
태어날 때 지닌 갈색 털이 자라면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내륙은 비가 모두 그쳤지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비는 잦아들었지만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내륙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충청과 남부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2도, 대전은 17.5도, 부산은 2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이 25도, 광주와 대구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